월말 김어준입니다. 패션 월말 개척교회의 김 목사님. 네. 오늘 이 자리 빌어서 오히려 월말 김어준의 감사의 인사를 좀 하고 싶어요. 아멘. 아니 그런 일이 생겼어요. 패션계에서 큰 회사들을 하고 있는 회장님들 이런 분들 그 디올 편을 들었다면서 저한테 연락을 주신 회장님이 두 분이나 있어요. 회장이라고 불릴 만한. 예, 1조 원이 넘는 매출을 하니까요. 잘 들었대요. 재밌었다고. 회장님. 유튜브로 들은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사실은 네, 모 회사에 컨설팅을 하러 갔었는데 회장님이 자기 좀 잠깐 보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김총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스베이더를 듣는다면서. 꼴 보수라고 스스로 항상 얘기하시는 분이 그 얘기를 해서 사실 좀 놀랬거든요. 고발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근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김 선생 내가 말이야 서초에 살잖아. 응? 야 3대 부자고 재산이 수천억이야. 회사만 몇 개야. 그지? 근데 이 서초에 사는 사람들은 인식이 굉장히 치우쳐 있지. 그래 알아. 김 선생이 나 꼴보수라고 생각하는 거 내가 아는데. 응? 근데 나는 내가 너무 꼴보수가 되는 게 사실은 싫거든. 그래서 균형을 좀 잡으려고 듣기 시작한 게 그 김어준 씨가 하는 다스베이더야. 근데 그거를 듣는데 마지막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디올 편 얘기했지?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무송 너무 재밌더라.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면서 내 앞으로도 열심히 들을게 그러더라고요. 회장님. 네. 월 10,000원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요. 직원들 그러니까 전체 회장님 하시면은 정도 되면은 그런 거 될까요? 대량 구매할 시에 10% 할인 뭐 이런 거. 아니 회장님은 할증 정도 돼. 할증을 해야 됩니까? 원래 이렇게 지인디씨 해주잖아요. 제 생각에는 1000명용 회사 아이들 하나 파는 거예요. 쫙 돌려 듣는 거지. 그거 괜찮다. 회장님 정도 되면 그 정도 하셔야지. 그러니까 회장님 어디 사신다고? 수에 놨던 거기 예. 뭐 그래요. 그럼 회장님용으로 멘트 하나 해야 되겠다. 회장님 저희가 회사용 아이디 하나 만들겠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진짜 놀랐어요. 그 통계 회사 만드는 것도 알고 계시고 또 이렇게 논평하시고 하더라고요. 꼴보수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도 생각보다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들이 그분은 꼴보수 아니에요. 본인이 있는 세계가 그렇게 치우쳐져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꼴보수가 이미 아니지. 그런 거겠죠. 회장님. 야, 존경스럽습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샤넬 얘기하고 디올 얘기하고 생로랑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오늘은 한번 이탈리아로 한번 가봅니다. 이탈리아 많지. 이탈리아 얘기하면 맨날 프라다나 구찌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보다 훨씬 앞서서 1, 2차 세계대전 사이 전설의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생로랑 얘기를 할 때 생로랑의 남자친구가 읽잖아요. 글을. 발렌시아가나 스키아파렐리 같은 위대한 디자이너들은 미학의 성전에는 올랐을지 모르지만 사회를 움직이진 못했다고. 오늘 이제 스키아파렐리라는 디자이너를 할 건데요. 이 사람이 너무 미학적이기만 했다라고 평가를 하기에는 사회에 대한 예민한 시각을 가지고 그걸 옷을 풀었던 디자이너라서. 이 사람이 네. 이태리 사람이요? 예,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로마 출신입니다. 어디서 뭔가 내 세포에 흔적을 남긴 것 같긴 한데. 영화 마션. 화성에 떨어져 가지고 농작물 짓고 하는 막 그런 영화가 있었었는데. 네, 마션. 남자 주인공이 화성의 표면을 달릴 수 있는 차를 타고 가면서 지금 스키아파렐리 분화구를 지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들었을까? 그 스키아파렐리 분화구를 발견한 사람이 스키아파렐리의 고모부였거든요. 굉장히 지적인 집안이에요. 아니면 엘사라서 엘사 스키아파렐리거든요. 겨울왕국의 엘사를 생각을 했으나. 엘사가 앞에 붙던지 몰랐어요. 그랬어요? 하여튼 뭐. 근데 어디서 들었지? 너무 패션계 사람들은 복식사라는 특수사를 공부하면서 이 사람을 많이 듣지만
사실 잘 스키아파렐리가 살바도르 달리라는 이 화가하고 친합니다. 생각났어요. 예. 그 새우, 랍스터. 맞아요. 오, 이거 안다. 예, 예. 랍스터 드레스에 크게 그려가지고. 네네네. 에드워드 8세. 네, 맞습니다. 그 부인. 와이프. 예, 예, 예. 와이프 뭐더라? 윌리 심슨. 윌리 샘슨 부인. 더치 공작 부인. 네. 그거밖에 모르겠는데. 아, 그거도 어디예요? 미국 유부녀가 네. 영국에 갔다가 맞아요. 왕자하고 눈 맞아가지고. 네. 그때 그 옷을 사 입었죠. 세기의 결혼 어쩌고저쩌고. 네, 왕위를 내려놨잖아요, 남자가. 그래가지고. 그거는 모자라서 그래요. 그런가? 사람들이 세계의 로맨스 하는데 알고 보면 네. 그 왕자가 좀 모자랐어요. 아, 그러셨구나. 하여튼 사람 맞아요. 알고 계시네요. 윈저 공작 아닙니까? 맞아요. 그 바람둥이였거든. 해리 왕자하고 결혼해서 영국 왕실 벗어났던 그 여자 뭐더라? 그 배우였죠, 그분. 메건. 야, 찾아봐라. 자, 근데 지금 막 이야기가 자꾸 그쪽으로 가죠. 메건의 네. 20세기 버전이에요. 그렇죠. 메건 마클. 아, 메건 마클, 맞아요. 근데 스키아파렐리를 선정하면서 걱정을 좀 했죠. 저 사람 알지라고 떠오르는 사람을 해도 부족한 판에.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은 2차 대전 이후로는 잊혀진 사람 아니에요? 거의 잊혀졌는데 다시 복원이 됐어요. 다시 브랜드가 그래요?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왜 이 얘기를 했느냐면 이 사람 인생 자체가 쇼킹해요, 진짜. 그래요? 쇼킹 좋아. 프라다에 비견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이 사람에 대한 전시를 했었죠. 프라다하고 스키아파렐리를 서로 대조시키는. 시대가 다르지 않아요? 예.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 전시의 제목이 결코 만날 수 없는 두 사람의 대화라는 뜻에서 Impossible Conversation이었어요. 두 사람의 옷이 되게 닮아 있더라는 거죠. 형태적으로 너무너무 비슷하고 닮아 있다. 스키야 음식 이름 같아. 배고프시구나. 너무 디니까 스키야라고 합시다. 스키야하고 네. 프라다하고 네. 둘을 비교하는 전시를 했어요? 네네. 가져갔던 전시인가 보죠?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스키아파렐리 옷이 프라다 거 같고 프라다 옷이 스키아파렐리 옷 같고 서로 예. 교집합 시대는 없는데 그렇죠. 정신적으로 교집합이 있습니다. 스키아파렐리는 파시즘과 싸웠던 사람이었고 스탈린하고도 한판 떴던 사람입니다. 1930년대가 정말 좌절과 우울함이 가득한 그 시대였거든요. 대공황이어서 스페인 내전이 일어났고 시대적으로 암울한 시대예요. 그 시대에 패션이 조금 사람들한테 더 웃음도 주고 희망도 주고 즐거움 이런 걸 줄 수 없을까? 이걸 맨날 염두에 두고 옷을 만들었던 사람이고 또 프라다는 놀랍게 정치학 박사였잖아요. 이 사람 그래요? 예, 그리고 공산당 부당수였고요. 그건 저 아는데. 예, 프라다가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서 날카롭고 촌철살인 같은 말들을 되게 많이 남겼습니다. 특히 80년대에 보수 시대였잖아요. 레이건이라는 대통령이 있던 그 시기였거든요. 프라다 마음에 드네. 예,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프라다를 소개하기 위한 프리퀄 정도로 스키아파렐리를 한번 얘기해도 재밌지 않겠나. 프라다를 좋아하는 대목은 네. 피렌체 인근에 네. 프라다 팩토리 아울렛이 있어요. 있죠. 네. 팩토리 아울렛 중에는 여기가 제일 좋더라. 그냥 단지 그거? 이게 팩토리 아울렛을 만든 곳 중에 네. 제일 많이 갖춰놨고 만족스러웠어요. 멋진 멘션을 기대했는데 그러면 차라리 이번에 스키아파렐리하고 다음에 프라다를 한번 할까요? 한번? 프라다 좋죠. 네, 좋습니다. 참고로 거기 하시려면 펜치역에서 택시를 타고 가셔도 되고요. 네. 또는 렌트 하셔도 되는데. 저는 프라다에서 차를 보내주는 요건으로 알겠습니다. 저는 렌트를 프랑스 리옹역에서 해가지고요. 거기서부터 달려왔어요. 네. 이태리 남부에 있는 아울렛을 다 뒤져보자. 굉장하신데요. 재밌으니까. 그것도 굉장히 큰 기쁨이죠. 왜 득템하는 즐거움. 그러니까 아울렛들이 다 외곽에 있잖아요. 이 외곽을 한 번에 다 어떻게 꿰지? 그래서 알프스를 넘어가지고 막 대단하시다. 자, 이제 스키아파렐리는 19세기 사람입니다. 1890년에 태어났어요. 샤넬하고 비슷합니다.
스키아파렐리라는 디자이너를 의상학을 전공하는 사람들만 좀 아는 디자이너이기는 해요. 이 사람이 자서전을 씁니다. 쇼킹 라이프라는, 제가 이 책을 번역을 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쇼킹 라이프? 색깔 쇼킹 핑크. 그렇죠. 저거 만든 나 그 단어 생각나요. 쇼킹 핑크. 진짜요? 이제 그럼 조금씩 풀 수가 있겠네요. 쇼킹 핑크가 이 스키아파렐리예요? 이 사람의 향수 색깔. 서로 다 파편화돼 있네. 아니, 내 머릿속에는. 쇼킹 핑크가 왜 유명하냐면 네. 헐리우드 여배우의 젖가슴을 본뜬 향수병으로 유명해요. 근데 그 향수병이랑 이 포장지랑 이런 게 쇼킹 핑크색이었죠. 찐 핑크 색깔. 그러니까 27년에서 54년까지 본격적인 활동을 많이 했는데 이때가요. 미국 경제 대공황 나고 1차 세계대전, 스페인 내전, 2차 세계대전. 현대사에 급변하는 모든 사건들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실 자기가 편안한 삶을 살려고 했으면 살 수 있었던 인물이에요. 아버지가 로마대학 학장인데 명색이. 여기는 그러니까 지식인 가문이었구나. 예. 그래서 샤넬이 더 열등감을 많이 느끼기도 했죠. 샤넬과 라이벌이었어요? 샤넬이 제일 싫어했어요. 지푸라기로 인형 만들어 갖고 이렇게 침으로 꽂아가면서 되게 싫어하는. 대놓고? 되게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샤넬이 가장 갖고 싶어 했던 게 많이 배운 사람들은 의식 안 하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뭔가 묻어나는 단어 선택이 다르죠. 다르잖아요. 목사님처럼 예. 네. 재산은 고모가 가지고 있어도 네, 그렇죠. 예. 말을 할 때 이게 지식인의 풍모가 드러나야 되는데 이 풍모가 이제 이렇게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샤넬은 그게 없고 아버지가 총장이고 린체이라고요. 갈릴레이라는 과학자 아시죠? 갈릴레오 갈릴레이. 1600년대에 세워진 대학에 고풍스러운 도서관이 있는데 여기 도서관장님도 맡고 계셨어요. 이 도서관을 드나들기 시작을 합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이 여자는 스피노자의 책도 읽고 정치 철학 책도 읽고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교양으로 무장이 되어 있었던 사람이기는 했어요. 단 아웃사이더 성격이 너무 세서 보모들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뭐라고 하면은 대꾸하면서 들이받고 논리적으로 이런 반박하고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지적으로 까지내구나. 그렇죠. 까졌다는 표현이 사실 그러니까 뭐 딱히 틀린 말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인문 소양은 풍부합니다. 아버지가 동양학자였어요. 게다가 아랍어라든가 산스크리트 완전히 익숙한 사람이고 그리고 서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학 교수였으니까 그 서재에 들어오는 걸 허락을 했었던 딸이었었죠. 어렸을 때부터 사고 뭉치였어요, 사실은. 낙하산 같은 게 처음 개발이 돼가지고 1차 세계대전 때 이런 걸 보고 자기 집 2층에서 우산 펴가지고 이제 뛰어내리기도 하고. 그런 애들이 있어요. 약간 사고 뭉치기는 했는데 근데 이제 맨날 엄마가 얼굴 못생겼다고 놀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왜 이렇게 언니처럼 안 생겼냐고 비교를 당하니까 스키아파렐리는 이제 어렸을 때 그런 몽상을 꿨대요. 내 얼굴에서 이렇게 꽃들이 피어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정원사한테 씨앗을 얻어다가 막 콧구멍이랑 귀에다가 막 집어넣고 잠이 든 거예요. 근데 정말로 피어난 거죠. 이렇게 막 부풀어 올랐겠죠. 그게 막 의사들이 코에서 막 씨앗 뽑아내고 막 이랬던. 보통 애는 아니었네. 좀 굉장히 엉뚱한 이런 그 기질이 좀 상상력이 풍부한 애였네. 네. 무려 14살 때 야설을 썼습니다. 에로틱한 14살 때? 시를 써가지고 아버지한테 쫓겨나는. 알겠어요. 상상력도 풍부하고 지적으로 조숙하고 모든 면에서 뛰어났는데 네. 못생겼어요. 예, 못생겼어요. 사실 성인이 돼서의 스키아파렐리 외모는 제가 보기에 샤넬보다 더 좋아요. 아니, 느낌이. 그 집안의 언니들 외모를 봐야 돼요. 그렇게. 커서 자기 컴플렉스를 이런 식으로 극복했구나. 뭐 그렇죠. 극복이라는 표현이 맞는 게 그런 유년 시절의 기억들을 옷을 만들 때 고스란히 가지고 와서 만듭니다. 그 주머니 안에다가 씨앗을 넣은 상태로 재봉을 해가지고요. 정원사들에서 뭐 이런 식으로 옷을 만들기도 하고. 어릴 때 집어넣고 자기 얼굴이 예뻐질까 싶어서 그렇죠. 코에서 꽃이 자라길 바라며 막 꽃잎을 집어넣고.
그 상상력을 옷에다가 곡선에 담았구나. 그렇죠. 참 대단한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판타지가 굉장히 강한 예, 친구네. 판타지가 강한 사람이죠. 근데 싱글맘이었어요. 스키아파렐리가. 남편이 사기꾼이었는데 얼굴은 잘생겼는지 이사도라 던컨하고도 강한 관계인데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하여튼 뭐 그런 것 때문에 이혼도 하고 딸을 낳는데 소아마비를 앓았어요. 이혼하고 혈혈단신 파리로 와서 디자이너 생활을 시작을 하는데 이탈리아 사람인데 네, 파리로 와서 파리로 왔습니다. 패션 디자이너 생활을 시작했다. 이건 뒤집어 말하면 사실은 이방인인 거죠. 이방인의 감성도 있고 싱글맘이고 딸은 아프고 족쇄잖아요. 또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20살에 결혼했거든요. 아버지는 정말 반대했어요. 공부하기를 원했는데. 그렇겠지. 판타지가 강한 친구니까. 사기꾼 목사 같은 작자랑 결혼을 한 겁니다. 사기꾼 목사. 그러니까 신지학이라는 게 그러니까 신에 대한 지식을 연구하는 사람 뭐 이런 뜻이지만 실제로 그 신천지 같은 딱 그 느낌. 종말론을 해석하는 자들이 이단들을 많이 하잖아요. 사이비들. 예, 그렇죠. 그랬는데 뭐 워낙 생기기도 잘생기고 그래서 진짜 한눈에 반해가지고 만난 지 5일 만에 결혼해요. 그러니까 자기 판타지 때문에 결혼한 거예요. 걔 후회했죠. 그러면 결혼할 때 아버지가 준 돈 다 까먹었을 거 그 아니에요. 지참금을 그 남자애가 다 까먹었죠. 도박하고. 이사 덩컨이랑 자고 막 이제 이런. 이 남자 입장에서 여자를 쏙 뽑아먹고. 예, 그렇죠. 이제 이 여자는 빈털털이 돼가지고. 그렇죠. 이제. 부끄럽기도 하고 새 삶을 살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파리로 갔어. 그렇죠. 근데 어떻게 패션으로. 그게 참 신기하죠. 아무 근본도 없는데. 이거 좋은 질문입니다. 스키아파렐리가 19세기 사람인 걸 유념해 둬야 되고 디자이너를 하려면 전문 기관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고 학위가 없더라도 경력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전무한 과정에서 디자이너로 성공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파리에서 성공했을 때 팬덤이 생기게 된 겁니다. 당신은 이탈리아 사람인데 어떻게 파리에 와서 디자이너로 성공을 했느냐. 아무 근본도 없이. 그렇죠. 전문 지식도 없고 학위도 없는데 이런 질문들이 쏟아지기 시작을 했던 거죠. 처음 발탁한 사람이 눈이 있는 사람이네. 그 사람이 바로 뿌아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폴 뿌아레라는 디자이너인데 20세기 초반에 파리 패션계의 황제라고 불리던 사람입니다. 샤넬보다 훨씬 위에 있었던 사람이죠. 뒤에 가선 샤넬과 또 경쟁자가 됩니다마는 뿌아레가 샤넬이라는 사람이 막 잘 나가기 시작을 할 때 길거리에서 만났다 그래요. 샤넬이 리틀 블랙 드레스라는 걸 만들었다는 건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보고 뿌아레가 놀리면서 누구 장례식에 가세요?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샤넬이 이제 대꾸를 하죠. 네 장례식이 막 이러면서 갔던. 샤넬의 그런 성과는 마음에 들어요. 그렇죠. 참 대단하죠. 네 장례식이라고. 내가 보기엔 샤넬은 성깔로 성공했어. 근데 이 뿌아레라는 사람도 어마어마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미술사에 대해서 몰라도 야수파라는 이름은 몰라도 앙리 마티스니 뭐 이름은 그래도 들어봐서 알거든요. 미술과 패션의 협업, 콜라보라는 걸 최초로 한 사람이에요. 오케이. 예, 그리고 패션쇼라는 걸 처음 파리에서 열었던 사람입니다. 패션업의 시초 같은 사람이구나. 그렇죠. 모델한테 옷을 입혀서 소개하는 걸 안 했던 거예요. 실물 모델한테 옷을 입혀서 가든 파티란 걸 했던 겁니다. 그전에는 마네킹에 입히는 수준이었고. 그렇죠. 파티를 하고 모델들한테 옷을 입혀가지고 컬렉션을 선보인 거죠. 놀라운 건 그때 모델을 했던 사람들이 셀럽들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유명한 연예인에 해당하는 사람들. 앙드레 김 선생이 거기서 모티브를 따왔구나.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셀럽으로 썼던 사람들이 무용가들. 우리 현대무용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던컨. 이사도라 던컨 같은 사람들. 아예 그 사람한테 옷을 그냥 무료로 만들어주죠. 무용가한테 어울릴 만한 옷을 딱 만들고 대신에 내 파티에 와서 걸어 댕겨라. 이런 거를 처음으로 시작을 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현대적 패션 마케팅의 시초 같은 사람이네. 맞습니다. 시인들한테 광고 문구를 쓰게 했어요.
놀라운 게 그 광고 문구를 썼던 사람들이요. 불문학을 한 사람들은 이 사람 이름을 압니다. 랭보? 랭보나 보들레르를 하고 문학 좀 하신 분들은 이 이름을 알 텐데 놀랍게 이 사람이 패션 광고 문안을 쓰고 그랬어요. 향수를 낼 때 소개할 수 있는 시를 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문학의 콜라보의 시초이기도 하네. 그렇죠. 더 중요한 거 옷들 보면 레이블이라는 거 달려 있잖아요. 브랜드 레이블. 목덜미에 있는 요 레이블. 상표. 이게 이 사람 때문에 태어나요. 이 레이블이라는 게 예전에 디자이너들은 옷에 레이블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뿌아레가 보기에 열받는 거예요. 이브닝 드레스를 200시간을 들여서 만들고 주간용 낮에 입는 드레스는 80시간을 그 수많은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정말 만드는 건데. 이 예술가하고 네. 협업하다 보니까 아니 그림을 그려도 거기다가 서명을 하는데 그렇죠. 왜 이 옷에는 그게 없냐? 그렇죠. 왜 나는 나의 서명을 남길 수 없는 건가? 우리가 르누아르나 인상주의 그림 보면 그 르누아르의 사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몇 월 며칠. 왜 패션은 이런 예술가의 대우를 받지 못하는가?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렇죠. 이걸 깨고 이 레이블을 만들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자기 이름을 내 옷에 그림에 서명하듯이 그렇죠. 넣어야 하겠다. 네. 현대적 패션을 거의 다 여기서 시작했네. 그렇죠. 패션 마케팅의 시작 아니냐고 지적을 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통찰이에요. 한정판 잡지 같은 거 만들고요. 디올에서도 매거진 나오는 거 알고 계세요? 매거진은 월말밖에 몰라요. 패션 브랜드들이 고객만을 위한 굉장히 고화질의 잡지들을 만들어요. 셀린 같은 회사들도. 지금 하는 거 그때 다 했네. 그때 다 했습니다. 시초네, 시초. 예. 그 잡지 이름도 멋져요. 가제트 드 봉통이라고 좋은 취향이라는 뜻입니다. 취향을 중심에 둔 라이프 스타일이란 개념을 최초로 이용하기 시작한 디자이너였고요. 놀랍게 야수파 화가들하고 텍스타일, 직물 디자인을 해가지고 소파 디자인을 하고 막 이런 사람입니다. 라이프 스타일. 옷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샵들 있잖아요. 무지나 뭐 자주든 에르메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종이라 그래서 그렇죠. 집에서 입는 그렇죠. 홈웨어부터 시작해서 인테리어 소품들, 가구들 디자인하거든요. 그거 최초로 온 사람이에요. 아버지네. 예술을 패션으로 끌고 들어왔고. 요 사람 밑에서 일을 합니다. 계기가 뭐였냐고 물었잖아요. 네. 빈털터리로 파리에 왔는데 그래도 워낙 배운 게 있다 보니 눈높이가 있잖아요. 폴뿌안의 매장을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싱글맘이 애 안고서. 돈도 없는데. 근데 옷은 입어보고 싶은데 처음에 고객이었구나. 될까? 이러면서 그냥 들어갔는데 쭈뼛쭈뼛 하고 있었는데 뿌아레를 만난 겁니다. 그 매장에서. 마드모아젤 입고 싶은 거 입어보라고. 망설이지 말고 안 사도 된다. 당신 정말 좋아하는 끌리는 옷이 있으면 입어보고 이게 왜 끌리는지 나한테 한두 마디만 얘기해주면 된다고. 한두 마디를 기가 막히게 했구나. 한두 마디 멋있게 하기도 했고요. 너무 입고 싶다고 고백을 했던 거죠. 근데 뿌아레가 옷을 줘요 그냥 무료로. 야, 멋지지 않습니까? 뿌아레가 더 멋진 것 같은데. 그래요? 근데 이런 스키야키보다 스키야키는 아닙니다. 우리 엘사로 좀 하게. 근데 어떻게 사실은 스키야 이랬잖아요. 스키아파렐리라는 이탈리아 발음이 프랑스 사람들도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애칭이 줄여서 대답을 했는데 그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어요. 스키압이라 불렀어요. 스키압. 저는 여사가 스키야키는 좀 너무 그렇고 그냥 스키압으로 하죠. 스키압. 거기서 이제 당신이 원하는 옷의 스케치 같은 걸 한번 해가지고 와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던 거죠. 예술적 안목이 있는 뿌아레가 처음에는 측은해서 애기 안고 옷도 주고 막 이래. 말하는 걸 들어보니 그 품새가 있어 보이거든. 배웠어. 알거든. 말하는 걸 들어보니 이 사람이 측은한 정도를 넘어서서 내가 그렇죠. 어딘가에 쓸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네. 그렇게 시작된 거네. 말하자면. 그렇죠. 뿌아레는 그 당시에 예술가들을 키우려고 무료로 예술 학교를 세워요. 아틀리에라는 걸 만들어서 뿌아레 훌륭한데. 야수파 화가들이 선생님이에요. 대단한 거죠. 지금으로 치면. 그 사람들 밑에서 배우게 했는데
이 조건이 뭐냐면 기존의 패션 교육을 안 배우고 아예 새롭게 패션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게 아예 선입견이 없는 가난한 지역의 여자 아이들을 뽑아서 가르쳐 줬어요. 공짜로. 그랬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면도 있었을 그런 겁니다. 것도 있었겠다. 예. 그래서 스키압이 이걸 계기로 이 사람한테 스케치를 파는 사람이 너 뭐 할 수 있어? 제가 이런 조각이랑 미술 이런 걸 좋아하는데 제가 구현할 수 있는 옷들을 한번 그려서 드려봐도 될까요? 이랬던 거겠죠. 그 시대에 많은 예술가들이 그런 식으로 자기의 옷 스케치를 팔아서 생계를 꾸렸잖아요. 디올도 그렇게 했었던 거였고. 우연한 만남에서 터진 거네. 그렇죠. 세렌디피티입니다. 근데 터졌죠. 자, 그러면서 한두 장씩 팔았는데 뿌아레는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한번 독립해가지고 너 한번 해보는 거 어떠니? 내가 너무 밀어줄 테니까 예, 그래서 샵 한번 해볼래? 첫 컬렉션을 한번 해봐 이렇게 했던 거였는데 우리나라의 교수님들도 그렇고 사실 이게 제 얼굴에 침 뱉기인데 우리나라 의상교육에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들이 디자이너들이 교수가 돼서 가면 한계가 뭐냐면 자꾸 자기의 복제판을 만드는 거예요. 잘하던 디자인들 생각을 너무 고스란히 학생들한테 박아가지고 이 제자들이 선생님의 그늘을 못 벗어나는 사실 이런 것들이 한계라고 불려지고 있는데 뿌아레는 이런 거를 넘어섭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봐 그랬는데 이때 이 스키아파렐리가 놀랍게 선생님 그러면 저는 스포츠웨어를 해보고 싶다고 했던 거예요. 시대를 앞서갔네. 벌써 이 시대에 1920년대 초반에 말입니다. 처음에는 스포츠웨어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때 1920년대 수영복을 입고 골프웨어를 입어도 여자의 우아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옷에다가도 리본을 달고 막 장식을 달고 이랬었어요. 이런 게 너무 꼴보기가 싫다. 거추장스럽지 않습니까? 운동에 방해가 되니까 그런 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주류라고 말하는 관행들을 내가 유쾌하게 비꿀 수는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탈리아에서 발명된 어떤 회화의 장르에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게 르네상스 시대에 눈속임 회화라는 장르가 발명이 됐어요. 들어가면은 그림인데 네. 실제처럼 그려놓아서. 그렇죠. 우리 성당 가보시면요. 네. 천장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막 내려오잖아요. 그 천장이 곧 하늘처럼 실물의 하늘처럼 보이게끔 그려놓는 그걸 보면서 주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정말 착각하게 만드는 그거죠. 그 환상. 그 시대에 그려진 그림들이 진짜 재밌어요. 캔버스를 소년이 막 뛰쳐나가는 그림? 이게 창문처럼. 실제로 그림을 보면 마치 엄마한테 혼나기 싫어서 등짝 스매싱 당하지 않으려고 뛰어내리려는 어떤 아이의 모습처럼 막 그려놓은 그림. 트롱프레이유라고 했어요. 그거를. 눈속임 회화. 원근법의 끝판왕인 거죠. 너무나도 현실처럼 정교하게 3차원으로 그려놓은 요즘도 북아프리카 이태리도 있는데 식당에 가면 창문이 있는 것처럼 그림을 그려놓은 데도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그림들. 그게 이제 거기서 온 건데. 그렇죠. 그거를 근데 가져와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영향을 생각을 해서 아예 편물에다가요. 리본이 달린 것처럼 니트로 짜버립니다. 야, 그러니까 여성이 스포츠웨어를 입을 때도 네. 리본을 달고 싶어. 운동하면서도 예뻐 보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 욕망도 있겠죠. 예. 근데 이제 운동 자체는 거추장스러워. 네. 그러니까 그게 여성의 몸 동작을 제약하잖아요. 그럼요. 여성은 예뻐야 한다는 관념 속에 묶어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리본을 달고 싶은 여성의 욕망은 살리되 운동복 속에 집어넣어버려. 그렇죠. 그거를 리본을 다니까 그런 식으로 편물로 멀리서 보면 리본 장식을 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편물로 그냥 짜버린 거예요. 니트로. 그 안에 장식으로 짜버리니까 재밌다.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기 시작한 겁니다. 멀리서 보기에는 리본을 단 것 같지만 그렇죠. 밋밋한 그림이야. 예, 그래서 헐리우드 배우들도 막 사입습니다. 유명한 영화인데 신사는 금발을 좋아한다는가 하는 그 영화에 나왔던 배우가 또 그걸 입습니다. 그러면서 또 미국에서 완전 대박을 쳐가지고 그때 떼돈을 법니다. 패션 사업은 이게 중요해요. 한 아이템이 팍 터져야 돼요.
그래서 그걸로 종잣돈을 가지고 이제 다양한 것들을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활해라는 사람이 패션 스타트업 네. 플랫폼을 깔아준 거야. 스타트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해가 열었죠. 진정한 패션 플랫폼이었네, 부활해가. 그렇습니다. 거기서 스타트업 해가지고 빵 터졌어. 네. 그렇게 이제 스포츠웨어를 만들기 시작을 한 거죠. 수영복도 하고 해변에서 입을 수 있는 파자마도 내고 신체에서 자유롭게 해방된 옷을 만든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샤넬만이 여성을 신체로부터 해방했다 이런 류의 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 시대가 경제 공황 이제 막 이런 것들이 불어닥쳐서 현실적으로는 되게 암울한 시대였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스포츠에 눈을 뜨고 운동을 해야 된다. 여자들도 막 선탠하고 이제 여기에 맞는 옷들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면서 돈을 벌었고 그런데 문제는 디자이너로 이제 조금씩 이름을 얻어가니까 일하느라 바쁠 거 아닙니까? 예. 딸이 소아마비라 그랬잖아요. 파리에서는 그 당시에 소아마비를 치료할 데가 없다 보니까 스위스의 요양병원에 보낸 겁니다. 근데 딸이 아직 어리잖아요. 저도 어린 딸이 있지만 맨날 아빠 찾거든요. 딸 엄마를 열심히 찾았을 거예요. 맨날 울겠죠. 그런 상황 속에 디자인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첫 컬렉션을 한 달인가 남겨두고 딸이 급성맹장으로 스위스에서 난리가 났던 겁니다. 밤기차를 타고 가면서 디자인을 하면서 간 겁니다. 컬렉션 준비를 하면서. 저는 그 구절이 이 자서전에 나오는데 딱 읽으면서 제 아내 생각도 나고 임신한 상태에서도 계속 컬렉션 준비했었거든요. 제 아내도. 근데 실제로 그 디자이너 딸 아들들이 맨날 엄마 언제 하고 맨날 전화 오는 그 상황 속에서 그 힘겨움 속에서 어쨌든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자, 이런 스토리를 들려주고 싶다. 이런 게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힘드시죠? 스키야키도 그랬어요. 스키야키 드시고 할까요? 이거는 좀 그렇다. 그래서 이 여성들이 가정과 양립하는 거 위로를 좀 드리고 싶었던 거죠. 사실은.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은 참 독특한 옷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시절에. 자, 그런데 좀 잘 되기 시작하면 적이 생기기 시작하겠죠. 자, 물고 뜯었던 애가 누굴까요? 이제. 샤넬이 싫어했다면서요. 당연하죠.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된 겁니다. 서사가 나름 있잖아요. 또 싱글맘이고 아픈 아이를 키우고 있으면서 옷에 대해서 도어 스태핑을 하는데 너무 말을 잘하는 거예요. 거기가 제일 걸렸겠다. 어떤 예술가들에게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런 옷을 만들었습니다라고 하는 설명하는 과정이 이게 말빨이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스피노자 철학책을 외우다시피 했던 친구래잖아요. 샤넬이 살던 시절의 여성들은요. 옷 입고 벗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었어요. 단추가 뒤에 달려 있었고 그리고 그 단추라는 게 옷에 드러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옷에 사용된 직물을 가지고 단추를 싸서 보이지 않게 여민 부분을 쭉 길게 처리를 해서 드레스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은 돈 있는 집에 귀부인들은 하녀 두 사람의 도움을 입어서 옷을 입고 벗고 했던 겁니다. 그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런 옷은 하녀가 있는 사람들만 애초에 그렇죠. 입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발달했구나. 얼마나 슬프냐면 그 시대의 생활사나 문학 작품들 보면요. 그런 옷을 입고 살림을 하잖아요. 실수로 불이 붙어가지고. 옷을 못 벗어 근데. 예, 못 벗어요. 벗다가 타서 죽었어요. 그런 사례가 1년에 평균적으로 1884년인가 통계가 62명인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직물들이 워낙 또 천에 불이 잘 붙는 이런 소재 막 이런 거였으니까 그런 옷의 수인 감옥에 갇혀 있는 삶을 해방하기 위해서 스키아파렐리가 생각했던 건 리틀 블랙 드레스도 좋겠지만 샤넬의 옷도 좋지만 저 여밈을 빨리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했던 거예요. 자크가 나옵니다. 맞습니다. 자크가 나옵니다. 지퍼가 드디어 등장을 한 거죠. 1800년대 후반에 발명은 됐지만 지퍼를 옷에 단다는 걸 굉장히 천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최초로 지퍼를 단 옷들을 내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여밈이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했죠. 이거
괜찮은 발명 아닙니까? 이 정도면. 스키야키가 자크를 여성의 드레스에 네, 적용을 한 첫 디자이너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정관념이 없었네. 네. 단추도 되게 독특한 단추들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가령 이제 뭐 2차 세계대전 났을 때 배급제 이미 얘기했잖아요. 일주일 내내 쇠고기 100g 배급받으면서 살았었다고. 그런데 그 시절에 사람들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시각적으로라도 즐겁게 하려고 재킷의 단추를 당근 랍스터 이런 것도 나온 거고. 실제 먹는 음식 있잖아요. 누들 그런 걸로 단추 만들기도 하고. 근데 워낙에 디자인이 독창적이고 그 당시 예술가들과 같이 협업을 하면서 이런 작품을 만들다 보니까 샤넬과는 반대의 상상력을 하는 디자이너로 인정을 받게 된 거고. 영감을 예술가들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공을 하기 시작하니까 36년도에 누군가가 부릅니다. 스탈린이었습니다. 스탈린이? 네. 당시에 미국과 소련이 경쟁을 하고 있을 때 미국판 모그지에서 러시아 여자들의 옷차림을 신랄하게 깝니다. 너무나도 좋은 티나고 옷을 못 입는다 비난을 하니까 질 수가 없잖아요. 경제력은 러시아는 잘 나갔으니까 소비재 산업을 하는 회사들을 불러다가 박람회를 열기로 한 겁니다. 36년에. 그래서 샤넬도 가고 뭐 장갑 회사도 가고 겔랑이라는 화장품 회사도 가고 나폴레옹 꼬냑 만드는 회사도 갔던 거죠. 그때 스키아파렐리만 따로 부릅니다. 그래서 소련에서 일하는 여성들 유니폼을 세련되게 디자인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무조건 하죠. 이거 4천만 불이에요. 대박 중에 대박이죠. 구소련 여성 노동자 모두를 위한 유니폼을 만들어달라. 그렇죠. 생활 유니폼을. 네. 러시아 여자들도 난리가 났습니다. 이 당시 스키아파렐리는 파리의 패션의 독재자라고 알려질 만큼 유명한 사람이었고 스탈린은 정치의 독재자였잖아요. 두 독재자가 독대를 한 겁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스키아파렐리 디자인이 여기서 안 먹혀요. 검정색에 네. 지퍼로 포켓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소련 여자들이 지하철에서 소매치기 당하기 쉽지 않냐면서 거절을 합니다. 놀랍게. 검정색 원피스에 빨강색에 검정색 줄무늬 스트라이프 있는 코트를 입어요. 러시아 여자들이 디자인이 좀 더 화려했으면 했던 것 같아요. 너무 근무복장 같았나? 네. 그러면서 이제 보그지에서 만평을 하죠. 스탈린과의 대화 해가지고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면서 대화하는 사파를 걸어놔요. 스탈린도 낙하산을 메고 있고 스키아파렐리도 낙하산을 메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탈린이 묻죠. 프랑스에서 온 독재자 양반. 당신 왜 자꾸 밑을 쳐다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스키아파렐리가 소련 여자들이 촌스럽다고 하니까 우리 러시아 여자들은 이념으로 무장한 사람들이요. 당신네들 같은 허영 덩어리들이 아니란 말이요. 이제 딱 얘기를 합니다. 스탈린이. 그러니까 허영기가 없다고요? 밑에 보세요. 저기 프랑스에서 미용실도 들어오고 패션 회사들도 막 들어오고 있는데요. 우리 소련의 여자들은 그따위 옷을 입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스키아파렐리가 당신의 이념이 셀까요? 우리의 허영기가 셀까요? 스탈린이 도저히 안 되겠군. 당신 낙하산 줄을 끊어야 되겠어. 스키아파렐리가 내 뒤를 이을 디자이너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러니까 스탈린이 그럼 내 낙하산 줄을 내가 끊어야겠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보고지의 당시 만평이에요? 예. 어머, 심심하다. 심심해요? 그 당시 그 스탈린한테 그 정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스탈린하고 스키야가 둘이 만나서 당시 소련 여성들이 입어야 될 패션을 놓고 부딪혔다라는 게 그 당시에 파자한 이야기였나 보네요. 파자한 얘기죠. 그 뒤에 사무실에서 만났다는 말도 있지만 유럽 전역에서 알려진 인물이 되었네요. 당연하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탈리아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탈리아라고 안 알려줬을까요? 알려줬겠죠. 그러면 이탈리아에서 도움을 요청을 하겠죠. 이탈리아의 신여성들을 만들어 달라고. 무솔리니? 예. 여기서 이제 사달이 나기 시작합니다. 무솔리니는 국가 파시즘 당을 만들고 그 체계들을 만든 거잖아요. 네.
야, 요즘 어떤 애가 새로 정치가라고 나왔는데 엄마가 편지를 보내요. 난 이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이제 파시스트 당이 사람의 옷이 바뀌어야 정신이 바뀐다고 믿었던 놈들이에요, 얘들은.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의 옷을 순박한 여성들, 일하는 여성들의 옷을 강요하고 입게끔 했는데 이탈리아 여자들이 말을 안 들었던 거죠. 그럼요. 그래서 패션의 독재자는 못 이기는구나라고 뒤에 무솔리니도 고백을 합니다. 어떤 독재자도 패션의 독재를 이길 수는 없구나. 길료틴을 갖다 놔도 이길 수가 없는 저 강력한 힘이요. 예뻐 보이고 싶은 거를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그건 못 이겨요. 진짜로. 자, 그러다 보니까 이탈리아에서는 스키아파렐리를 데리고 와서 디자인을 시키게 하면 듣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초청을 했는데 한 방에 거절합니다. 파시스트 싫어!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로 이탈리아로 못 들어가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죽고 친척이 죽고 하는데 입국 비자를 내주지를 않아서. 자기 기준은 확실한 여자였네. 그렇죠. 본국에서 와가지고 대빵이 옷 만들어 달라는데 싫다. 네. 꺼져 이 새끼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됐죠. 네. 그게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올곧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샤넬 얘기할 때도 2차 세계대전 때 샤넬은 적극적인 부역자로 샤넬하고는 달랐네. 나치하고 살았지만은 이 사람은 비시 정부 때죠. 예. 미점령 지역에 굶어가는 아이들을 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사람이 셀럽인 거예요, 나름. 공개 강연 같은 거라면 미네소타주에서는 2만 8천 명이 몰려들었다 그러고 프랑스에 어마어마한 디자이너 선생님이 오셨으니까 당신은 어디서 영감을 얻습니까? 어떻게 이런 옷을 만들 수가 있나요? 막 이런 질문들을 받아가며 그렇게 해서 모금을 합니다. 놀랍게. 미국 전역을 돌면서 모금을 해서 아이들한테 먹을 식량하고 비타민이랑 항균제 같은 거, 그 당시로서는 구하기 힘든 약들, 이런 걸 구해가지고 보냈던 그런 사람입니다. 샤넬하고는 완전히 다른 인간이네. 그리고 딸이 있잖아요. 그 소아마비 앓던 딸. 네. 치료를 해가지고 전쟁에 참전해요. 딸인데. 딸이? 예, 그래서 수송부에 들어갑니다. 이야, 그래서 운전합니다. 대단한 집안이네. 예, 그리고 사위는 프랑스 정부의 군 물자 같은 거 조직하는 거, 그런 위원회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서전에서도 항상 얘기하는 게 힘있답시고 세상을 휘어잡을 것처럼 말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게 내 본성이라 권위에 꿀리는 것 자체를 용납을 안 하는 스타일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삶은 알겠는데 리본을 달린 것 같은 문양을 옷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네. 대박을 쳤어요. 그다음엔 뭘로 유명해지는 겁니까?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어떤 시대에 대한 주장을 꼭 옷을 가지고 반드시 했던 사람이에요. 아, 정치적 주장이 확실한 사람이었구나. 예, 그래서 스페인 내전이 일어나고 파리 함락되고 그 시절에 나왔던 옷들이 스키아파렐리의 최고의 옷이라고 불리는 옷들입니다. 37년에 나온 서커스 컬렉션이라는 옷들인데 파시스트 한창 무솔리니가 세울 때 발표한 옷이 뭐였냐면요. 드레스 이름이 총 맞은 것처럼이었습니다. 야. 총 탄피를 가지고 단추를 달아서 사냥용 재킷에다가 달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밑에 두 줄로 자기의 소감을 쓰죠. 이제 총탄들이 오가는 시대가 곧 열릴 것 같구나. 이 시대에 우리의 패션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정치적 주장이나 네. 자기 판타지나 네. 자기 예술적 욕구를 다 옷으로 푼 사람이구나. 네. 36년 스페인 내전이 났을 때는 황금 발톱이라는 제목의 장갑을 만듭니다. 50년 이전까지 귀부인들은 항상 장갑을 꼈어요. 우리 영부인도 장갑 끼고 너무 이렇게 덜렁거리는 바람에. 아니, 사실은 제가 관련하신 분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이름은 제가 얘기 못 하겠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손을 가만히 못 입고 자꾸 왔다 갔다리 해가지고. 스페인 국왕 앞에서? 그거는 불쾌한 거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만 그냥 전달해 드리고. 싸죠.
그죠. 싼티가 났던 거죠. 기부인처럼 보이려고 한 건데. 했는데 그 팔을 갖다 이렇게 자꾸 움직이고 하는 게 칩. 네, 칩 그렇게 하고. 네. 왜 그렇게 장갑을 끼고 싶어 할까? 1800년대 초반부터요. 귀족 계급의 여성들은 자신의 손이 남자의 눈에 보이는 걸 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제2의 성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사를 할 때도 장갑 안에다가 향수를 잔뜩 뿌려가지고 끼고 있다가 필요한 순간에 손을 낼 때 손에서 향수가 착 나는 거. 요게 예법이었던 거예요. 유럽의 귀족들이 그렇게 했다는 게 네.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라. 네네네. 스페인 왕비가 장갑 안 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왕비가 장갑 안 끼고 있으면 자기가 벗어야 되는 거거든요. 스페인이 유럽에서 보수적인 국가였어요. 옷으로. 18세기, 19세기 왜 블랙 옷들이 많았는데요. 굉장히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누르고 그 성향들이 강했던 나라였기 때문에 장갑을 그렇게 꼈다가 50년대 이후로 다 벗죠. 왜요? 여성에 대한 굴레이기도 하고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장갑들을 벗기 시작한 건데. 어쨌든 왕비가 장갑 그러니까요. 벗었으면 자기도 벗어야 되는 거 아니야. 복잡하게 생각할 도 없어. 사실은 그렇죠. 같이 따라갔다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정도의 감각도 없습니까? 아니지. 다른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고 왔는지는 알고 있어야죠. 아니 그 이전은 말했을 거예요. 그래요? 했는데 그걸 하고 왔다. 그럼 내가 알아서 할게 뭐 이런 거였겠죠. 그러니까 내가 다 알아 했다. 알기는 개뿔기 맨날 난리가 났던 거였잖아요. 그 얘기를 해주셨던 그 관계자분이 되게 보수적인 분이에요. 그거 예. 결례인데다가 예. 굉장히 저렴해 보여요. 손을 너무 움직여. 이게 자, 그 장갑 디자인을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장갑 밖에다가 황금빛 나는 손톱을 달아버려요. 이거 왜 디자인을 했습니까? 유럽의 각 나라들이 서로 손톱과 발톱을 드러내고 피비린내가 나겠네. 예술가네, 기본적으로. 놀라운 사람인 거죠. 옷을 캔버스로 생각했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2차 세계대전 또 전에 발표한 랍스터 드레스는 윌리스 샘슨 부인이 모델을 했어요, 실제로. 그 사진을 찍을 때 입에다 이렇게 케첩을 좀 묻히고 찍으면 안 되냐고 달리가 요청을 했는데, 살바도르 달리가 그렇게 하면 너무 웃기지 않냐고. 그래서 사실은 그 사진을 못 찍었다고. 달리 말들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 너무 재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까지도 그 사진이 남아 있었을 거예요. 밈으로 아주 영원히 살아남아 있을 만한 그런 옷이죠. 그러고 이 사람은 이제 그 2차 세계대전의 암운이 어두워지는 시대를 보면서 티얼 드레스라는 걸 만듭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복식사가들이요, 큰 실수를 하셨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눈물 드레스로 번역을 했던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 옷을 보러 갔습니다.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 아무리 봐도 눈물이 없어요. 옷에. 제목이 티어 드레스인데? 네, 눈물이 없고, 그게 뭐냐면 유리가 팍 깨져 있는 거 있잖아요. 네. 부셔져 있는 거. 아, 찢어지다. 찢어지는 이 과거 분사로 쓰면 부셔져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찢어진 조각조각 난. 아하. 이게 번역돼서 잘못됐던 것 잘못 같습니다. 번역됐구나. 여기 보니까 그 드레스는 이제 막 나라들이 서로 전쟁하고 인종 사이에 막 학살이 일어나고 사람과 사람들 다 찢어지고 깨어진 그 시대의 어떤 참상, 정서적인 면모들을 옷으로 표현을 하고 싶어가지고 유리가 막 팍, 파착파착 부서진 그거를 프린트로 찍어냈던 겁니다. 어떤 디자이너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네. 자기의 정치적 주장이나 네. 자신의 예술적 감성을 옷에다 다 푼 거. 이게 옷이 공책이고 맞습니다. 캔버스야, 이 사람한테.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림이 직접 들어가기도 하고 그 안에 맞습니다. 글씨도 막 쓰고. 요즘은 디자이너들이 그런 기법들을 다 써요. 네. 당연한 것처럼 그것들을 시작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좀 알아두셨으면 옷을 전혀 좋겠습니다. 다르게 접근했네, 이 사람은. 패션계에서는 이거를 반패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안티 패션이라고 그래서 주류의 메시지에 저항하고 그 당대에 통용되는 미의 기준과 반대되는 것들을 보여주는 옷. 가령 옷 안에다가 누빔 처리를 해가지고 마치 해골을 입은 것처럼
사람들이 막 전쟁으로 죽어나가니까요. 해골 드레스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 묘사한 또 옷을 만들기도 했었던 거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대도 그렇겠지만 이후에도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은 디자이너였죠. 미국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감각도 좀 잃은 거죠. 파리에 와서 다시 의상실을 하려니 내가 또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 같고. 그러면 떠날 때 감성 그대로 돌아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90년대 이민 가면 90년대 정서 그 표현이 여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나의 정서는 1940년도 파리에 멈춰 있었다. 그렇죠. 나는 더 이상 옷을 하면 안 되겠구나. 돌아오고 나서 예. 그리고 스스로 내려놔요. 망했다기보다 깨달음이 빠른 사람이에요. 이제 나는 더 이상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였죠. 시대를 다 옷으로 표현했네. 정치적 주장도 하고 네네네. 예술도 표현하고 그때그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옷으로 장갑으로 네. 멋있는 그렇게 여자네. 지금 와서 보면 어떻게 저 시대에 저런 옷을 디자인할 생각을 그렇게 했을까 하는 하고도 거 상업적으로 자체가. 성공했다는 거잖아요. 성공했죠. 대단한 거지. 그 이 사람은 2차 세계대전 때 파리가 또 빼앗겼을 때 나치 치하에 파리로 돌아와서 자기 집 지하를 열어줍니다. 벨기에 같은 데들이 나치한테 공습을 받아가지고 피난민들 막 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한테 무료로 빵이랑 커피 주라고 집사한테 시켜가지고 그 지하실에서 숙식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프랑스 사람보다도 더 프랑스인의 삶을 위해서 전쟁의 광폭함 속에서도 버틸 수 있게 힘을 많이 줬던 사람이죠. 이 사람은 예술가가 예. 자신의 예술적 감성을 표현할 수단을 옷으로 선택했을 뿐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걸 상업적으로 성공시켰어.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 점이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의 옷을요, 프랑스에서 되게 보수적이었던 사람들조차도 좋아했던 거예요. 아까 전에 김종수 님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은 판타지를 팔았네요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 정치 권력도 판타지를 팝니다. 그렇죠. 한 지도자를 판타지로 세우고 아리안 민족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다고 짓거린 게 나치였잖아요. 근데 아리안 민족이라는 건 없어요. 그건 언어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상상 속의 부족의 이름일 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였잖아요. 판타지 판 건데 이 사람도 그걸 알았어요. 일기에 그런 거 씁니다. 세상의 모든 정치가들이 판타지를 판다고. 윤석열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안 판다는 게 문제예요. 참 그게 문제네. 그러니까 사실은 스키아파렐리는 나는 판타지를 팔되 재밌고 유쾌하게 살 수 있는 환상들을 팔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전 마음에 들어요. 이런 그래요? 인간 유형이 굉장히 네네. 마음에 드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는 네. 이 파는 게 없어요. 파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베이컨트, 엠프티, 씨발. 볼 때마다 그 생각을 해요. 이거 어떻게 아무것도 없지? 맞네요. 아, 참 오늘은 이 양반은 근데 네. 세상에 가득 찬 사람이었네. 그렇죠. 온갖 상상력으로 가득 찼고. 참 부러워요. 살바도르 달리라는 그 희대에 정말 예술가를 만나서 정말 인생을 달리 살았어요, 진짜. 그러니까 네. 달리 그림을 옷에 담아서 네. 공작의 부인한테 입히고 네. 그걸 나중에 팔고 이거 얼마나 재밌어. 그럼요. 그리고 그런 걸 또 소비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그 게 사람, 대단한 이 사람에 매료된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거죠. 네. 옷에 담긴 주장과 예술에 매료됐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시대에 만약 이 정도 사람이 나와도 사람들을 매료시킬 것 같아요. 네. 가장 잘 나가는 미술가 한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그다음에 어디 왕족 하나 끌고 와가지고 그 사람한테 옷을 입히면서 김치 그림이 그려져 있다든가 청국장 그림이 그려져 있다든가 사실 그런 거죠. 그런 거 아니에요. 네네. 네. 족발 그림이 그려져 있다든가 좋아하니까. 그런 걸 해낸 사람이죠. 해낸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여성들에게 남기는 12개의 조언이라는 게 있어요. 12개나? 말씀 주시고 가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옷을 사서 입고자 하는 여자들한테 주는 조언이에요. 이게 1930년대에 나온 조언이라고 믿겨지지 않을 만큼 1번 항상 자기 자신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의 신체의 형태라든가 나 자신이 정말 간절히 좋아하는 걸 잘 알아야 옷도 제대로 입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항상 비싼 드레스를 사서 함부로 수선을 망치는 것만큼 어리석은 돈 낭비는 없다. 비싼 옷 사가지고 피팅한답시고 집 앞에 있는 세탁소에다가 맡겼다가 완전히 끝판나는 그런 일을 당하는 분들 많아서. 그건 100년 전에도 그랬나 보네. 네, 맞습니다. 3번, 색채에 무지하다.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해라. 피부톤에 맞는 옷은 따로 있습니다. 퍼스널 컬러를 찾아서 옷을 일관되게 입어야 여러분들의 스타일이 나오는 거예요. 4번이 참 괜찮습니다. 여성의 20%는 항상 열등감에 시달리고 70%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음을 기억해라. 네 꼬라지를 알라는 뜻이고 20% 그렇다고 너 자신을 너무 함부로 몰아세우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리고 5번 여성의 90%는 눈에 튀는 것과 타인이 내뱉는 말을 두려워한다. 그러지 마라. 그리고 최고의 것을 사거나 아니면 가장 싼 것을 사거나 이런 얘기를 20년대 했다는 거 100년 전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2번 이 남자분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옷값은 자기 돈으로 계산해라. 100년 전에 이미 네. 예. 아멘.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탈리아 디자인으로 넘어가기 전에 브릿지 같은 사람인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 사람의 1980년대 버전이 프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프라다의 원형 같은 존재. 이탈리아 네. 디자인으로 넘어가기 전에 브릿지 같은 사람을 한번 짚어봤고. 네. 듣고 보니까 매력적인 사람이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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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한테는 잊혀져 버렸지만 네. 그 시세를 굉장히 매력적으로 살다 갔는데 앞서갔는데 게다가 네. 마무리는 복음의 말씀이 좀 있어야 되지 네.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것 같습니다. 좀만 예, 됐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월말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녕하셨죠? 축도 자세 계속 취해주세요.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수해 났지 않습니까? 그 신림동에 반지하에 자그마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이랑 사모님이랑 물이 들어찬 거를 그냥 다 닦아내고 하신 걸 저도 가서 청소를 하고 왔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는 저 강남처럼 화려한 곳도 있겠지만은 그 반지하방에서 돌아가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이 보니까 공항에서 면세품 하는, 여러분 공항 면세 가면 온통 명품들 그거 담당하는 그 회사의 노조 책임자셨던 것 같아요. 몸이 불편한 동생하고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물이 쏟아져 가지고 그 빠져나오지를 못하시고 돌아가셨다 그래서 참 슬프죠. 근데 그런 자리를 가가지고 대통령이라는 작작한다는 소리가 그거 안 피하고 뭐 했어요? 뭐 그딴 소리를 하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정말 좀 열이 받았는데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오는 길에 광고를 제가 하나 봤어요. 돌고 돌아 결국 땡땡땡. 밑에 문장이 한 줄이에요. 반드시 돌아온다 연어처럼. 여러분들 그 연어라는 게 귀소 본능이란 걸 갖고 있는 어류라고 그러죠. 떨어져 있어도 자기의 집을 반드시 찾아가고 마는 그걸 귀소 본능이라고 하잖아요. 수해가 나고 서초에 물이 들어차고 있는데도 자기 집을 찾아가고 말았던 그 대통령의 귀소 본능이라는 게 참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그 수해를 겪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도 뭐 비 좀 더 왔으면 좋겠네, 사진 좀 잘 나오게 이따위 소리들을 해대는 위정자들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저를 통해 무슨 말씀을 할 수 있을까? 공무원 공부해봐야 소용이 없는 시대가 됐어요. 대통령하고 친한 놈, 그 밑에 핵관이 뭔지 하는 사람만 알면은 9급, 7급, 5급 비서관 다 붙여주는 그런 사람들의 시대지만은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공의가 살아있고 상식이 살아있는 그 본향을 우리는 반드시 이 땅으로 가지고 와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가지고 올 겁니다. 연어처럼. 아멘!
여기까지. 자, 오늘은 이탈리아 브랜드로 넘어가기 전에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브릿지 역할을 하는 네. 스키야 오늘 짚어봤습니다. 오늘 진지한 버전의 목사님 설교였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